네,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공개한 10대 공약이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와 지원으로 AI와 문화산업을 일으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자유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죠. 목표는 비슷하지만 색깔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경 인천대 경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이 딱 3주 남았습니다. 각자 마음을 정한 분도 있지만 후보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약을 좀 보고 짓겠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약 내용을 두 분과 잘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뭐 공약이 10대 공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선관위에 올라온 게 다 읽기도 어렵고 또 자세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아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뭐 공약의 특징이랄까 아니면 눈길을 끈 공약이랄까 네. 좀 꼽아주신다면 홍경 교수님. 네, 물론 그 지금 여러 가지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반영하고 국가 사정들을 반영해서 내왔습니다만은 이 방향, 이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방향의 기본 방향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국가 첨단 산업을 좀 잘 일으켜서 네. 경제를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네. 또 지역에 대한 그 이재명 이재명 대표? 후보는 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을 기존에 생각했던 거를 이번에 아주 구조화하고 싶었던 의무화까지 놓는 등 이런 게 있는데 다만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어떤 그 성장 내지는 그 경제 정책을 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요? 네, 네, 네. 그러고요. 네. 이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기존에 있던 그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온 면도 있는데 세금을 좀 법인세 같은 걸 내려주고 중산층들 또 상속세 이런 것도 좀 감해주고 이래서 민간 주도형 성장을 좀 강조하는 요번에 용어를 좀 약간 바뀌어서 자유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자유주도 이런 방향에서 좀 더 민간이 스스로 개척해 나갈 부분을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경제는 풀리지 않겠느냐 국가가 한다고 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거죠. 따져볼 거기 때문에 그 네, 정도 특징만, 그 정도만 특징만 말씀해 말씀을 주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특징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두 개 재밌는 아주 눈길을 끄는 걸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네. 실제로 이제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 또는 재정 기반의 이제 정책인데 최근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걸 안 하다가 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지금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네, 거기서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국민 펀드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수단을 더 제시한 거가 조금 차별하다 볼 수 있겠고 예.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AI 고속도로하고 모두 AI 우리 전 국민에게 AI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거. 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았던 거고요. 예. 코스피 5천도 공약에 들어가 있나요? 네, 경제 1번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자유주도 성장인데 이게 이제 보수의 전통적 아젠다거든요. 네.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아젠다긴 하나 최근에 트렌드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알겠습니다. 있고 네. 거기에 이제 52시간제 워낙 많이 말이 됐잖아요.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라는 겁니다. 종소세 물가연동제. 물가와 연동해서 소득을 예를 들면 물가 너무 많이 오르면 세금을 좀 깎아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두 후보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김용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인공지능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미국,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 코리아가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도 AI 에너지 3대 강국이니까 똑같아요, 목표가. 그리고 보니까 뭐 돈도 100조가 둘 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이제 이 금액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예산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 한편
100조는 이제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건 아니었고 민간 투자를 통해서 100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 100조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5년 동안 이제 100조일 거고 매년 20조인데 우리나라 R&D 국가가 총 쓰는 게 29조예요. 아, 한 해 동안 총 쓰는 게 29조인데. 뭐 거기에 버금가는 것만큼을 그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자기 또 예산 쓰겠다고 하는 건데 예. 민간이 뭐 그냥 올려 막 쓰는 건 아니죠. 막 네. 쓰라고. 그래서 오히려 걱정을 하고 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산업을 강제로 더 투자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민간들이 이 기업들이 벌써 예. 이거 뭐 이거에 대한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러한 그 AI인데 그다음에 김문수 쪽에 뭐냐면은 후보는 야 우리가 이러한 것이 투자는 자유로 하고 다만 그러한 그 인력을 10만 명 이상을 창출하겠다.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다음에 유니콘 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정부는 어디까지는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의 방점을 금액을 투자하고 돈을 쓰겠다는 방점을 두는 것이 그 이재명 후보라면은 네. 이 김문수 후보는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민간을 하고자 하는 데를 AI를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풀고 예.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 강조가 된 네. 방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튼 뭐 AI 3대 강국을 만든다니까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인데 그래서 100조 원의 민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금 100조를 다 같이 펀드를 만든다는 거죠. 양쪽 다 똑같이 100조를 담았어요. 뭐 계산이나 제대로 뭐 100조를 하고 왔는지 아니면 남이 100조 하니까 자기도 100조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AI 100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여기서 얘기한 100조는 사실 민간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민간이 네, 민간의 투자고 순수하게 민간의 투자입니다. 100조는. 그런데 이제 이번 공약에서는 예산도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고 민간 투자는 100조인데 이게 아마 지난번 얘기했던 국민 펀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우리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재명 대표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기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래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에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면 예.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민간 합동 펀드죠. 예산 얘기는 안 했고 민간 합동 펀드. 네, 펀드를 조성해서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인재 20만 명을 육성을 하겠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전력 얘기를 했어요. SMR. 전력, 소형 원자로. 왜냐하면 소형 원자로죠. 스몰 모듈러 리액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전력 AI를 쓰면 전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력 부분을 별도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딱 크게 부각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AI 3대 강국이 되려면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AI를 발전시키겠다. 이게 뭐 스타트업이냐 아니면 첨단 기업을 주로 하느냐 또 인재는 어떻게 육성하느냐 아주 기술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워낙에 공약이 많아서 뭐 비슷한 공약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좀 서로 조금 차별화되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노동 관련 제도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법 2, 3조입니다. 이걸 약속했고요. 또 주 4.5일제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건 상당히 앞으로 기업들과 상당히 많은 이제 갈등이 예상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것과 김문수 후보의 또 이 노동 정책도 있잖아요. 52시간 예외.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법 테두리 52시간이라는 테두리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유연하고 그 산업별로 좀 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민간 주도에서 성장을 유도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노동자,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더 좋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으로 이게 그 노란
우리가 노란봉투법. 봉투법이 뭐냐 보면은 예. 이 파업을 해도 파업에 되면 이제 손해가 볼 거 아닙니까? 네. 회사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감해 주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네. 그렇게 하고 또 하청이나 이런 그 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상 일을 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노동권 해서 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주 이 넓은 개념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경영자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거기다가 또 요 4.5시간 5일만 일을 하겠다. 네. 이것도 이제 공약이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4일만 일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일주일 중에서 이제 하루가 그 근로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경영자들의 국제 경쟁 약화,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어려우면 근로자에게 어려워지는 문제. 네. 그다음에 포괄 임금제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계산할 때 일정한 초과 근무까지 합해서 돈을 줘왔던 거를 노사 합의로 그렇게 하는 거 해도 계약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네. 해가지고 이재명 이제 후보는 그거를 이제 금지하겠다. 금지하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오니까 네, 네. 결국은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자에게는 바로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지속 경영에 지장을 준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가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 지금 신중한 모두가 있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노사 문제만 노동 문제만 제도가 많은데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괄임금제 문제라든지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데 혹시 김영진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좀 유연하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네, 이용 후보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근무 시간이 노동 시간이 한 5위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새로운 그 첨단 AI, 딥시크. 회사의 중국에 인터뷰를 있었죠. 봤는데 자기네들은 8시간 이상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이상 해야 되는 거냐? 8시간 이상 일을 안 했다고? 안 한다. 그러고도 딥시크 충격을 일주일에 보여준 4일 거예요?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특히 이제 AI가 중심이 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이번 이제 4.5일제 그리고 노란봉투 뭐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네. 근로 시간을 줄이는 그래서 조금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AI를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노동 환경을 거고요. 바꾼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얘기는 워낙 현장에서 지금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52시간권 지금 현재 같은 그 엄격한 제도상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분야별로 조금 유연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이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AI라고 하는 툴을 제대로 썼을 때 노동이 어떻게 산업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통찰과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네요.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주 4.5일제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워낙 많으니까 노동 문제 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조금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 중소 상인들을 위한 것도 있고 에너지 정책도 있는데 또 결혼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상당히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살까지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김용진 교수님께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어떻습니까? 이 아동수당 지급을 18살까지 늘리자는 거는 국가 재정이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아마 한 추계를 해보면 한 8조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매년.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네. 기존의 수당들을 통합을 하고 예. 효율화를 하면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는 요번에 우리 후보들 공약 중에서 사실은 지역 이슈나 예. 또는 인구 감소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공약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네, 인구 감소 지금 우리 지역 심각하거든요. 소멸이라든지 지역 그런 게. 소멸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우리가 한 8조쯤 연간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예컨대 우리가 지금 출생률을 네. 출산율을 한 1.5 정도로 높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8조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 정도 갖고 이게 되겠나?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우려한다면 뭔가 재정을 좀 들여서라도 해야 되니까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는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재정을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73조입니다 올해. 예. 네, 거기에 지금 그 열심히 뭐 현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예산을 거의 2~3%뿐이 안 늘렸죠. 그 전 정부는 3년간 연속 9% 이상을 올리고도 해왔던 400조 밑에서 시작해서 660조 정도까지 올렸고 갔었습니다. 전 정부가 5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이제 650, 673 요 정도에서만 올리는 돈에서 지금 현재 세금이 잘 거치지 않고 있고요. 부채를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올렸다고 지금 몇 100조씩 평균 올렸다고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자기도 70~80조씩 올렸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현 정부도, 3년 윤석열 정부도요. 사이에 네. 많이 늘렸네요, 부채가. 그게 왜냐하면 세금이 안 거친 거예요. 세금이 안 거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업 경영이 안 좋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 8조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 예산이 60조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SOC 지출액이 25조입니다. 예. 길 내고 뭐 하는데도 25조 안 쓰는데 8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다. 정부 지출을 아무리 조정한다고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 줄 10개 중에서 한 줄만 했어요. 재정 조달이라는 거 한 줄만 딱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정부 지출 조정과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평균 늘면 느는 만큼만 갖고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그 돈은 아무리 해봐도 과거로 보면 아무리 최대도 9%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하면 보통 2~3%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재원 조달이 될 수가 없고 8조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재원 조달 문제 모든 그렇죠. 공약에는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해서 선관위에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명시적으로 잘 안 돼 있다는 안 돼 거지.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데 아동 수당만도 8조 한 3천억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른 것도 뭐 이게 그 약속한 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천사같이 계속 국민들에게 해주는 건 좋지만 보편적으로 이것도 보편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맞으면 선별적으로 아동 부자나 덜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정이 감당하지 않고 지출 중심의 공약이 될 확률이 크다. 네. 그런 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를 좀 참고로 네. 이 민주당만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은 거의 없어요. 거기 그냥 거기도 재원 조달을 명시한 정부 게 예산과 없죠. 지역 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재원 조달은 뭐 아예 민주당만 이번에는 둘 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약을 봐도 도대체 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좀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네. 국민의힘도 자세한 게 없이 그냥 국민의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설명 조금 드리겠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도 이준석 거기도 다 한두 줄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쓰겠다는 거는 한 페이지가 가득 되고 그 재원은 한 줄. 한 줄. 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양당이 사실 네, 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제가 뭐 어느 한 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것 말고 이제 뭐냐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한 번 낳고 두 번째 또 낳으면은 3년마다 3년 결혼하면 3년, 첫째 네, 아이 네. 3년, 둘째 둘째도 3년. 3년. 네, 네. 총 그렇게 9년. 해서 총 9년 뭐 정도에 해당하는 데서 그 주택 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주택도 마련하는데 10만 호를 매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 거만 얘기해서 지금 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도 뭐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거기도 공동주택이니까 말로 못하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맞습니다. 분명치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 양당이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중소상공인들 가게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된 거, 아까 홍경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를 명시적으로 했어요. 이 부분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확실한 어떤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앞으로 어떨까요? 이 부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 반대하거든요. 별 효과가 없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그 돈이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만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발언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네. 한번 했어요.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네, 네. 가상자산인데 네. 암호화 디지털 화폐죠. 네. 이 디지털 화폐의 속성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예컨대 어디다 써라, 언제 쓸 수 있다, 뭐 어느 영역에서 써라 이런 거를 다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돈이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만 해줄 수 있다면 최소한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과 또 다른 기술적 툴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툴이 될 수는 있겠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 뭐 그런 차원의 접근이 되겠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뭘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만들겠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지역사랑 상품권과 합하는 겁니다. 어허. 프로그램이 가능하니까. 예. 네,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면 네. 이게 기존에 얘기했던 단점들을 다 극복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 뭐 김문수 후보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게 많이 내놓았던데 혹시 뭐 근데 이게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의무화. 의무화라고 붙였어요 거기 그래요? 공약에. 그래서 그러면 지역사랑이 지금 의무되니까 각 지역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하면 국가사랑이지 네. 이게 지역사랑만이 아닌 거예요. 의무화 시켜 놓으면 네. 옛날같이 성남시나 경기도나 뭐 이런 특별하게 할 때는 그 지역의 예산을 거의 써가지고 했으니까 네. 지역사랑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네. 전국을 다 하는 건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 등 온누리 상품권이 국가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도될 협력가 저는 있다고 보이고 이거를 그 모든 국민들에게 이것도 저기 부자 가난사 관계 없어요. 예. 다 사면은 상품권을 사면은 누구나 쓰게 하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서 보편적 복지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 상품권 전액을 대주는 건 아니고 물론이죠. 거기에 이제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할인만큼은 할인이 국가 예산인데 그 온 국민에게 소비하는데 돈을 대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는 예산 중에서 이런 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할 때는 그때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국으로 갈 때는 여기다가 지역을 붙일 이름을 지역을 붙였는데 지역이라고 붙이는 것은 애매한 오도될 확률이 있고 오히려 국가사랑 상품권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것도 예산이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발행 그게 규모에 뭐 따라서 1인당 뭐. 뭐 글쎄요 규모가 이제 어느 네, 정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발행하는 상당히 요새 뭐 재난지원금 25만 정도 많다 그러고 막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수십 조가 나갈 확률이 있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역사랑 이게 상품권 해봐야 상당히 우려되는 2, 3조 정도 될 예산 텐데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게 하거나 특별한 제한을 걸지를 않거나 네.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축제에 오신 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네.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놈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다. 그거를 지역사랑 상품권 붙이면
굉장히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 툴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 특성화라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만 더 올려서 지역의 역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앞으로도 재정으로 한다면 이해가 간다. 지방 재정으로만 그렇죠. 한다면. 국고 돈을 왜 가져가겠다고 국가돈을 하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러면 그 지역의 재정을 다른 데 쓸 거를 그걸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야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있고 참 코인 얘기하는데 코인은 별도로 우리가 토론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는 코인 같은 형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서 중국은 아예 금지시켰고 예.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네. 우리가 재정 조달 방법으로서는 적합한지 저는 적합하다고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적합한지는 좀 더 그 토론의 여지가 있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역시 지역사랑 상품권 과연 지역에만 해당돼야 되는데 국가가 과연 재정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냐. 또 더군다나 의무화한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홍경 교수님의 지적이신데 지역 특성을 살리면 괜찮지 않느냐 우리 김영주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두 후보만 있는 게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을 조금 얘기하면서 네. 종합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까지 3자의 총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어떻습니까? 특징이 좀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 네네.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1번부터 다르죠. 1번이 일 잘하는 정부라고 작은 정부를 주장을 했고요. 네. 나머지 거는 되게 이준석 후보는 타겟팅을 잘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을 2개로 쪼개겠다.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구국민연금과 신국민연금 이렇게 쪼개서 신국민연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뒤의 세대의 뿔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네. 최저임금도 지자체 위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도 일부를 떼서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지역 특성화라든지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네. 되는 정책이겠죠. 네, 상당히 좀 색깔이 있고 뭐 40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청년의 열기가 좀 있지 공약에 훨씬 많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제가 특징이 딱 보면 이 그 정부는 세금과 그 규제로 이제 다 이렇게 정책을 피는 건데 이재명 정부는 2번. 김문수 후보는 10번. 그런데 이준석 뭐가요? 후보는 뭐 10번이 규제라는 단어가 규제라는 들어가는데, 단어가 공약 내용에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23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정부가 민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준석 예, 개혁신당 아주 후보에 특히 훨씬 많이 들어있다. 몇 배가 있는 거예요, 단어가. 그리고 완화라는 단어는 이재명 후보의 완화 철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규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규제 심판원 또 규제를 제한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하는 것은 예. 상당히 의미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된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네, 짧게. 네, 짧게. 그런데요, 규제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고 나쁜 규제를 선별해서 그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이 두 분이 아까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열심히 조금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두 분이 상당히 괜찮게 평가를 했네요. 앞으로 이제 세 분의 이제 20일 남았습니다만 대선 서로 열전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선 공약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